어제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션인데요. 지속 가능한 주민자치와 거버넌스 이론과 쟁점들 시간인데요. 이제 제가 좀 사정을 조금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복잡한 사람을 이제 힘으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게 정치거든요. 눌릴 수 있는, 돈으로 눌릴 수 있는 게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고요. 그럼 자치는 뭘로 잡아 눌려야 될 것인가? 눌린다는 게 이제 뭐 복종 그 사람이 자발적인 동의를 하게 만드는 그 기제인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나 석가가 제안했던 것도 뭐 2000년 동안 그게 얼마나 효과를 발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예수나 석가나 공자가 했는 것보다가 더 좀 섹시한 제안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정광호 원장님께서 다 마련해 주시리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실제 오늘 이번 그 학술 대회에서 주민자치를 학술적으로도 정책적으로 현장적으로 정말 이제까지 한국에 없었던 어떤 그런 정도의 넓이 깊이로 다 다뤘습니다. 정말 이제 논의 안 됐던 내용들이 많이 됐고요. 제도 분석도 하고 뭐 모형도 만들고 뭐 재난 철학 돌봄 뭐 공유자 TVA 그 수자원 이런 공유자원도 했고 리터러시까지 얘기 다 나왔습니다. 이제 짚을 거 다 짚었으니까 이제는 여기서는 옥동자를 한번 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성립되기도 하고 성공도 동시에 하는 그 주민자치에 관한 그 제안을 우리 세계 인물이신 정광호 원장님께서 오늘 소상하게 밝혀주시길 기대하면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아유, 뭐 제가 세계 인물이 아니고 회장님께서 그냥 가찬이십니다. 관찰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좀 시간도 없고요, 힘들어서 여기 이번 라운드 테이블을 만든 거는요, 어제 오늘 발표된 내용을 조금 아울러 보고 그 다음에 저하고 회장님이 그 인사말로 쓴 내용이 있어요. 그 한 2페이지짜리 그 내용을 좀 담아가지고 뭐 제 의견이 강하게 들어갔는데 지금 큰 제목은 이제 그 서스테이너블한 우리 주민자치, 여기에 필요한 가버넌스 뭔가,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우리 학술 차원에서 이론, 그 다음 현장에서 그 쟁점들 뭐 이런 걸 조금 살펴보는 건데 다 커버가 안 됩니다. 다 커버가 안 되고 제 개인 의견이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제가 현장 경험이 좀 부족하니까 또 빠진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 생각에 하여튼 10분 안에 빨리 마치고 여러분들 의견 듣는 식으로 해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한 10가지 정도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10개 정도 토픽이고 뒤에 10번째 그 사례, 일본 사례, 대만 사례, 미국은 제가 올 TVA 사례 뭐 이런 걸 조금 이제 논의도 하고, 제가 또 미국에 뭐 공부를 했지만 미국 카운티에 뭐 직접 여러 가지 주민 참여식으로 해가지고 활동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미국에 이제 보도된 뭐 신문이라든지 지역 현장 전문가들 이야기 듣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뭐 책이나 논문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저게 이제 일본, 대만, 미국 사례 합치면 한 13개 정도 아마 토픽이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아마 이 토픽을 가지고 저도 아마 뭐 학교에서 강의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토픽별로 해가지고 뭐 기획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개가 이제 이게 쭉 이렇게 나열을 했고, 좀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이게 10개를 간단히 제가 설명을 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자치규범과 원리 이제 민주주의 자치단인데, 이제 저희가 이제 통리 중심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 나름대로 어떤 자치의 원리, 가버넌스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고, 또 한국의 여러 가지 현장의 문제점, 특히 이제 중앙의 어떤 그런 그 정치 권력이 워낙 그 풀뿌리까지 깊이 들어와 있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면은 여러 가지 나라마다 이제 자치의 그 단위라든지 철학이 약간 공통된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쟁점이 되는 건 아마 조금 있다가 저희 매니페스토 할 때도 그렇지만 통리 중심의 어떤 그런 그 주민 자치를 이제 강력하게 제안을 하고, 현재 이제 행안부의 그 표준 조례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지금 읍면동 중심으로 지금 자치 단위가 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많은 좀 문제점이 있다고 지금 현장에서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걸 논의를 하면은 여기 뭐 최진희 박사 오셨지만은 대학원 다닐 때 이제 자연실험 그런 관점에서 민주주의의 그 규모, 이거는 계속 민주주의에서 논쟁이 되는 겁니다. 논문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참고로 여기 최근에 그냥 학술 논문을 가져왔고요. 로버트 다hl 교수님도 뭐 민주주의와 데모크라시 그 사이즈에 관한 책도 쓰신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뭐 누구나 고민하는 이슈라서 어쨌든 이제 적정 사이즈에 대한 이제 고민을 뭐 일본, 한국, 대만, 미국 나라마다 좀 다르겠죠. 뭐 스위스도 있겠고 그죠? 어쨌든 이제 보면 되는데 여기 이제 그 전에 이 자치 규범과 원리에 대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제가 잘 몰라요. 몇 개 좀 찾아보니까. 이외에도 많이 있겠죠. 지금 동양 쪽 사상도 다 빠져 있는데 아마 그 브래트맨 교수님이 논문이 많이 나오더라고 찾아보니까 있고 오스트롬 교수님 이제 공유장원에서 많이 했고 최근에 이제 약간 좀 마우어 교수님은 약간 좀 우리 글로벌 자본주의에 대해서 약간 좀 비판적인 문제점이 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자치 가버넌스의 영역을 아마 많이 강조하고 계신 것 같고 여기 지금 그래서 브래트만 교수님은 우리가 이제 왜 그 자치를 해야 되는지 그런 그 실존적인 문제를 세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이 자치 스스로, 그러니까 나라, 마을이 아니라 본인에 대한 그 자치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여기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내가 왜 지금 담배에 중독이 돼 있는데 담배를 끊어야 된단 말이죠. 본인 스스로 이제 자치를 하면 끊어야 돼. 본인 건강을 위해서. 그죠? 못 끊는 이유가 이제 중독이 돼 빠졌거나 의지력이 약하거나 혹은 주변에서 너 담배 끊으면 죽는다는 외부 압력이 있거나 그죠? 또 외부에서 담배 끊으라는 압력도 있겠죠. 어쨌든 이 본인 스스로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 판단하고 셀프할 수 있는 가버넌스 어떤 그런 원리가 필요한 것 같는데 이게 이제 아마 그 마을 단위로도 아마 충분히 그 약간 유닛은 올라가지만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고 정당화 이런 제가 강의 보니까 이게 약간 이성적 근거, 약간 합리적 선택 뭐 이런 식의 차원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게 그러니까 시간을 갖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 자치도 중구난방으로 그냥 이렇게 무작위로 가면 안 되고 굉장히 치밀한 조직과 계획, 그러니까 행정이 여기서 필요한 거예요. 주민자치할 때. 그 행정에 좋은 원리가 들어와야 자치도 잘 꾸며집니다. 좋은 철학과 사상이 있고 아무리 좋은 그 주민 일종의 그게 있어도 결국은 우리가 아시잖아요. 기업이나 국가가 갖고 있는 그 행정의 힘이 굉장히 크거든요. 저희가 뭐 행정의 관료제라든지 행정의 그 독점적 권력 뭐 이런 걸 비판도 하지만은 그런 조직이나 이게 계획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일이 잘 돌아갑니다. 그런 긍정적인 측면을 자치 단위에서도 늘 염두에 두고 살려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공유장 환경 측면에서 오스트롬 교수님이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가버넌스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이제 짚고 있어가지고 이것도 좀 참고해서 뭐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마오 교수님도 아까 이제 이 글로벌 우리 자본주의 이 플랫폼 자본주의에서 뭐 엄청난 이제 문제점들 환경 파괴부터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런 그 뭐 여러 가지 뭐 뭐라 그럴까 뭐 저런 소외 문제 그 다음에 그런 그 일종의 뭐 약탈되는 저임금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뭐 이게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제 자치 관점에서 조금 이제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는 식으로 강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중요한 문제죠. 지금 환경 오염도 그렇고 우리 지금 기후 변화는 결국 이 관점에서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또 있겠지만은 이제 그 자치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철학적 가치, 어떤 뭐 사상 뭐 이런 게 이제 여러 가지 현실에서 충돌이 되는데 아마 이 네 가지 차원도 있고 우리 이쪽은 아마 우리 전상규 회장님께서 대가신 것 같아가지고 어저께 개인 차원 뭐 조직 차원 해가지고 몇 가지 9가지 원리를 제시를 하시더라고.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다 하나하나가 지금 큰 이슈라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최주민 박사가 쓴 논문에서 가져왔는데, 그 크기, 우리 주민자치의 크기를 이야기할 때 여기 이제, 이 효능감하고 효과,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주민자치에서 이제 스스로 참여한 주민의 효능감도 있어야 되고, 그 자치를 통한 효과도 제대로 좀 나타나야 되는, 그럼 거기에 맞는 적정한 사이즈는 뭐냐, 이제 그걸 이제 보는 거죠. 두 번째 이슈는 이제, 이거는 그냥 브로드한 뭐 학술적인 이슈입니다. 주민자치가 갖고 있는 그 공간, 그 국가라는 공간이 있고, 돈 버는 이 정글, 자본주의 정글 세대, 뭐 중요하잖아요. 우리 지금 주식시장, 코인 뭐 돈 번다고 좀 난리인데 굉장히 필요한 영역이고 반도체 시장이든 그다음 우리 시민사회 이런 섹터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치 공간은 이제 어디에 들어갈 거냐 이제 문제인데 아무래도 자치는 그 시장 실패, 정부 실패가 보완이 되는 그 옛날부터 오랫동안 그죠? 그런 그 자원봉사 뭐 이런 기부 그다음에 어떤 그 자발적인 결사체가 만들어진 영역이 분명히 맞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주민자치에서 어떻게 이제 수용하고 활용할 것인가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뭐 그림을, 그러니까 논의가 많아요. 이 섹터, 주민자치 마을 우리 고민할 때 이런 세 가지 큰 섹터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약간 이건 경제적 관점에서
그죠? 이 어떤 국가도 비즈니스를 하니까 공기업 통해 가지고 또 규제하고 세금 매리기니까 아무래도 영향을 주고요. 민간 기업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사회적인 여러 가지 또 관점에서 요즘 그죠? 우리 여러 가지 그 경제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주민 자치를 할 때 그 통리 단위에 있어 가지고 그런 그 자족 경제 어떤 그런 뭐 생활 경제를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고민할 때 이제 이런 큰 그림이 이제 필요하겠죠. 이거 계속 이제 그런 관점입니다. 그런 관점이고요. 어쨌든 저기 이제 우리가 주민 자치에서 중요한 거는 뭐 저기 이제 세 가지 인스티튜션하고 조직하고 이제 개인을 넣어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앞부분에 이미 다 우리가 원리 철학적 논쟁을 할 때 다 이제 포함이 된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약간 이제 학술적인 나온 걸 이제 분류를 해가지고 보는 건데 어쨌든 이제 주민자치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그 정치활동, 경제활동을 고민할 때, 그죠? 우리 주민자치가 이제 이 세 가지 영역과 다 관련이 되거든요. 여기서 발런터리 섹터의 주민자치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부하고도 협력도 해도 같이 파트너십에서 위탁받아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죠? 또 정부의 여러 가지 부당한 그것에 대해서 프로테스트 항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기업하고 또 돈이 되면은 또 민간 기업 도와주면서 돈도 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인터랙션이 일어날 수 있는데 각각 그 섹터의 그 특성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다 이것도 이제 보면은 이 데보라 스톤 뭐 무슨 워낙 그 퍼블릭 팔러시에서 유명하신 분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이 돈을 버는 시장의 세계하고 돈보다는 약간 커뮤니티의 그런 일종의 룰을 강조하는 이제 폴리스의 세계가 있는데 주민자치는 약간 느낌에는 폴리스의 세계인 것 같지만 주민자치도 먹고 살아야 돼. 마켓이 작동되게 됩니다. 주민자치에서 우리가 마켓의 원리를 무시하고 공산주의 방식으로 모든 걸 정하고 일 잘하는 놈 못하는 놈 똑같이 뭐 여러 가지 뭐 인센티브 줄 수는 있는데 그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치 가버넌스에서도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뭔가 또 다른 인센티브는 줄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이 원리를 잘 보고 우리가 이제 자치할 때 참고해야 되겠죠. 세 번째는 이제 아까 그 커뮤니티 디자인 핵심인데 이걸 제가 보는 건 오늘 아침에도 이제 서울미대 윤주훈 교수님하고 학생들이 와서 뭐 디지털 플랫폼 쪽으로 여러 가지 스마트 디자인에서 우리 반려동물이라든지 ESG 문제에 대해서 좀 플랫폼 디자인을 통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약간 기술적인 해결, 약간 넛지형 해결에 가까운 건데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커뮤니티 핵심 과정에 있어 가지고 도움이 되는 이슈들이 기술, 디자인, 뭐 그것밖에 여러 가지 또 다른 뭐 지역 운동가들의 그 사상이나 아이디어에서 뭐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커뮤니티 이노베이션 이걸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좀 논의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뭐 사례를 책을 제가 다 찾아가지고 갖고 와서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어쨌든 뭐 이 토픽을 논의할 때 뭐 일단 제가 먼저 읽어보고 참고해야 될 리스트를 지금 여기다가 포함을 시켜 놓은 겁니다. 이게 뭐 다 아시잖아요. 그죠? 지금 몬드라곤도 워낙 뒤에 또 나오긴 하지만은 그죠? 이 책들도 보니까 많이 쓰고 엄청 책들이 많아요. 종류별로 조합, 협동조합 활동, 뭐 사회적 기업, 뭐 무궁무진합니다. 엄청 많은데.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리더십을 회장님도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주민자치도 결국 하려 그러면은 리더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은 맨 땅에 자발적으로 무슨 복잡회처럼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연히 리더가 있어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때 충분히 효과적으로 주민자치가 작동이 될 수 있고 좋은 리더가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저는 리더십을 세 가지 단위로 아까 했습니다. 아까 관리하는 리더십. 우리가 이제 뭐 주민자치 리더를 뽑으면 약간 그 관리 서포트 해주는 6급 공무원을 이제 모셔온다는데 퇴직공무원. 어쨌든 관리하는 리더십이 있어야 돼. 주민자치에서 있어. 어떤 적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을 뭐 퇴직공무원이든 뭐 자치의 멤버든 시민운동가 들어가서 해줘야 되고 약간 레벨이 올라가면 이제 주민자치 주요 정책 이슈들이 있어. 그 정책을 잘 관리하는 정책 리더십.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중요한 그 파운딩 인스티튜셔널 리더십입니다. 주민자치를 선도하고 방향을 정하고 정체성을 만드는 우리 전상직 회장님 같은 분 리더십. 그죠? 우리 전영평 교수님은 약간 지금 팔러시 리더십하고 인스티튜셔널 약간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역할을 지금 보니까. 뭐 본인이 세팅하시면 됩니다. 어디 리더십을 가실지는. 죄송합니다. 농담을 해가지고. 이거 아까 이게 리더십 책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마 이걸리 변호사님이 어쨌든 이 공동체에 필요한 리더의 기본적인 덕목들을 뭐 소개해 놓은 것 같아요. 한번 저도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목차를 가지는 못했는데 하여튼 이런 뭐 당연히 이제 개인의 그 역량도 필요하고 도덕, 윤리, 뭐 자제력, 그죠? 이런 우리가 뭐 성경이나 논어나 우리 책은담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덕목들이 당연히 자치 리더로서 그런 게 갖추어져야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리더십 발휘가 됩니다. 예. 그 다음에 하나 리트러시 문제, 역량의 문제. 아까 이제 그 좋은 리더가 나오고 좋은 프로그램이 되면은
자칫 이제 리더십이 이제 자칫 리더십 올라갈 거 아니에요. 주민들. 그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가, 부당한 요구라든지 이런 게 너무 저항을 할 수 있게 효과적으로. 또 필요한 복잡한 뭐 지역 자치에서 주민 자치에 굉장히 해결 곤란한 문제가 있어도 서로 이제 잘 모여서 아이디어를 모으고 또 조화롭게 잘 해결해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약간 여기 기본 지식도 필요하고 문제가 있을 때 타협하고 협상하는 그런 일종의 소셜 스킬이 높은 그런 이제 리트러시도 필요하고 또 뭐 중장기적으로 우리 주민자치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역사의식이나 문제의식도 반드시 갖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주민자치의 그런 그 주민들의 그 리더부터 해가지고 구성원들의 그 리트러시 문제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런 뭐 좋은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촘스키 교수님은 이제 정규 교육의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또 신랄하게 비판해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고요. 데모크래틱 데피시는 지금 뭐 기존 정치가 문제가 많으니까 정치 양극화라든지 또 포퓰리즘이라든지 또 스트롱맨들의 우리 권위주의 지도자들이 출연하다 보니까 또 저런 문제도 있고 어쨌든 좀 고민을 우리가 이런 다양한 책들을 읽으면서 주민자치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버넌스 문제인데 이거 참 뭐 쉽지는 않은데 가버넌스 무슨 책을 특히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여기 보면은 그 자치에 필요한 그 가버넌스 철학적 원리가 저도 엣지온이 그냥 공동체주의 저 책만 앞부분에 서론만 읽어봤는데 어쨌든 좀 그 넥스트 소사이어티라든지 뭐 엣지온이가 이야기하는 일정 커뮤니테리안 접근을 하는데 어쨌든 저 부분은 아마 이 부분은 전상희 회장이 이쪽에 잘 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쿠야마 교수님은 약간 자치 가버넌스 아세요? 국가 차원에서 그런 제대로 된 국가 그러니까 강대국을 만드는 데 필요한 그 가버넌스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뛰어난 관료제라든지 어떤 기획이나 프로그램이 있을 걸 효과적으로 강력하게 집행할 수 있는 독일의 그 군대처럼 뭐 그런 식의 가버넌스가 갖춰져. 그러니까 중국도 가버넌스에 있어 어떤 그 핵심, 그 다음에 국가의 흥망성쇠를 강조할 때 민주주의나 권위주의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그걸 그러니까 어떤 목표가 있으면 공동체 목표를 잘 실행할 수 있는 그 역량이 중요한 가버넌스 핵심 요소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약간 우리 자치 공동체하고 약간 결이 좀 다르긴 합니다. 셀제닉 교수님이 이제 그 풀뿌리 민주주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연방정부의 그 공공기관하고 풀뿌리 단위 있어가지고 주민, 각종 그 지역단체, 결사체와의 또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이제 가버넌스인데요.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뭐 협업하고 하는 뭐 그런 가버넌스, 그 다음 포획되는 가버넌스, 뭐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멀티플 가버넌스 아까 우리 그 중앙 국가가 있고 뭐 주정부가 있고 이 식의 레이어 층이 있으니까 가버넌스에 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거예요. 원래 멀티플 가버넌스 용어는 그 유럽의 EU 그것 때문에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예. 여기 책들이 쭉 있는데 지금 저도 최근에 TVA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고 공부하고 있는데 이거 제가 아주 감명받아가지고 계속 지금 파고들고 있습니다. 실제 그 TVA 관련된 신문 사례 현장에서 많이 찾아봐야 되는데요. 저거는 고전 중에 고전 잘 썼어요. 그 리더십 인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은 130페이지밖에 안 되는 얇은 책인데 여기는 없습니다. 거기에 인스티튜셔널 리더십 개념이 나오고 인스티튜션과 오거나이제이션 두 개를 구분하는 또 데피니션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스티튜션하고 오거나이제이션은 그냥 살아있는 생물 조직이고 그 오거나이제이션은 인스티튜션을 바뀌는 거는 그 오거나이제이션의 미션이 들어가고 가치관이 들어가야 돼요. 존재 이유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게 인스티튜션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거나이제이션이. 그러니까 주민자치도 그냥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지금 한 오거나이제이션 수준의 주민자치 거의 다 죽어가는 주민자치인데 거기에 미션이 들어가고 방향이 들어가고 뭐 살아 움직이는 그런 그 인스티튜셔널 리더십이 들어가면은 좋은 인스티튜션을 갖춘 주민자치의 그 인스티튜션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공동체 안에 우리가 갈등도 많고 뭐 불신도 많고 싸우고 고소고발 우리나라 뭐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불평등 문제, 범죄 뭐 이런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많고 여기 이제 재난이나 체제 전환도 중요한데 체제 전환 우리 조금 전에 있는 강영주 박사님하고 동구권의 그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 체제 전환을 할 때 가버넌스에 엄청난 이제 체제 전환이 있었는데 이제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다 공짜로 받고 있다가 이제는 병원도 마음대로 못 가고 쓰레기도 빵도 다 자기 돈 주고 사 먹어야 돼요. 실업자는 많이 나오는데 뭐 자살률이 굉장히 많고 아파서 죽기도 하고 수명이 1년, 2년 주는 거는요 엄청나게 몇십만 명이 갑자기 죽어줘야 돼요. 그럼 엄청나게 충격이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도 수명이 2, 3년 떨어졌어요. 체제 전환 과정에서. 그러니까 특히 40, 50대 남자들이 엄청나게 몇십만 명이 그냥 자살을 했던 뭐 스트레스 받아가 죽은 거죠. 적응을 못 해가지고. 공동체에 엄청난 이제 엄청난 문제 정도가 아니라 뭐 엄청난 그 재난이 떨어진 겁니다. 여기는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이제 뭐 시카고 옛날 그 더워가지고 많이 이제 노인들이 죽은 모양인데 에어컨 안 되고 해가지고
뭐 굉장히 이제 뭐 이런 사례가 뭐 시카고 더위에서 죽은 거 말고도 뭐 지금 뭐 유태인 학살부터 해가지고 뭐 잘못된 정책에 따른 뭐 기아 문제, 인도, 중국, 북한 이런데 뭐 엄청나게 죽잖아요. 뭐 그런 너무 심각한 문제니까 우리 뭐 자치 가버넌스 다룰 정도의 그런 문제도 아닌데 어째 시카고 지역사회 이런 가버넌스를 이제 일종의 재난, 기후 재난인데요. 약간 이 공동체에서 뭔가 조금 잘 손을 쓰면은 이 기후 재난 정도의 더위 조금 때문에 죽는 거는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관점에서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아까 공동체 불평등이 심각해지면은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비만이 생기고 자살이 늘어나고 그죠? 뭐 절도가 늘어나고 뭐 그런 각종 그 사회 문제들이 불평등이 심각해지면서 일어나는 것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아까 이제 우리 뭐 잘 아는 이제 이 자치 생태계인데요.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아까 이제 사회자본 우리 뭐 이태리 남북 우리 계속 자치에서도 주민자치에서도 세미나 많이 하고 있고 아마 그 생태 쪽은 꾸리쭈바 뭐 저거는 뭐 굉장히 브라질의 유명한 사례라서 저 몬도라곤도 그렇고 아마 여기 우리 자치의 그 일종의 그대로 따라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충분히 참고할 수 있는 사례가 생태 도시 꾸리찌바하고 몬도라곤의 일종의 그 사회적 기업 조합 거대 그 대기업 수준의 사회적 기업인데 사회적 고용이 일어나는 케이스죠. 어쨌든 주민자치할 때 저기서 저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리더십 관점에서도 볼 수 있고 하여튼 거기 성공적으로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오류라든지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저희가 참고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마약 도시 같은 거. 뭐 이태리 최근에 그 마피아 그 사례 보니까 장난 아니더라고. 물론 이제 검사 한 10대 명이 이제 총 맞아 죽으면서 그게 이제 해소가 어느 정도 되는 여전히 지금 마피아가 에코 산업이라든지 농업 에그리컬처를 지원해가지고 이제 합법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막을 수가 없어요. 전 글로벌로 퍼지니까 뭐 그런 걸 자치 가본에서 막아낼 수 있을까? 우리 동네에 뭐 종로에 마피아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회장이 사무실에 와가지고 한 달 수수료 좀 떼가지고 가면 이게 이제 대책이 없는 거지 이제. 저거 경찰에 고발해도 작동도 안 되고 그 수사는 검사는 이제 차 타고 가다가 총 맞아 죽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또 마피아가 우리 국회의원 대통령까지 다 정치에 가면 다 죽거든요. 이태리도 국회의원 3분의 1이 다 수사받아 감옥 갔어요. 나중에 다 마피아 청소할 때. 그 뒤에 다시 또 회복 다 됐습니다. 마피아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정말. 예. 그 다음에 이제 공유자원 뭐 아까 이게 기후변화하고 연금 특히 이제 기후변화 연금이 중요한데 기후변화도 이제 우리 주민자치 가버넌스에서 뭔가 아까 ESG 문제를 했는데 저걸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연금 문제도 마찬가지. 지금 노사 갈등이라든지 연금 저것도 우리가 공유 자원으로 봐야 돼요. 연금이 캣돈 모은 거 아니에요. 캣돈은 공유 자원이에요. 먼저 타가는 사람이 임자지. 공유 자원은 지금 먼저 저 은퇴해서 타가는 사람이 임자야. 지금 뒤에 돈을 모르겠고 뭐 세금으로 어디 뭐 팔아가지고 대줄지는 모르겠는데 이 공유 자원의 문제입니다. 지금 연금도 어쨌든 이게 주민자치 관점에서 해결점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고민은 조금 국가적인 문제니까 자치단위 그 자치단위나의 어떤 갯돈놀이를 하면은 그거 가지고 뭐 우리가 논의를 할 수 있겠는데 좀 내셔널 차원의 문제인 것 같긴 해요. 연금이 지금 단위가 주민자치 간에 큰 그거니까. 근데 어쨌든 이 공유 자원이 있어가지고 중요한 게 자연 자원, 기후 변화도 있지만 그 사회 자원이 있어가지고 연금, 이 국가가 운영하는 이 자원이 있잖아요. 이거를 정권 잡은 놈들이 다 이제 해먹는데 공유 자원이니까 뭐 이걸 어쨌든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게 필요하겠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게 왜 여기 갑자기 나왔나? 예. 그러니까 여기 여러 가지 이제 그 공유 자원을 잘 슬기롭게 해결하고 또 대외 위기로부터 이제 극복할 수 있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제레미 다이아몬드 교수님이 이제 이 내추럴 익스페리먼트 사례들을 여기 다른 여러 저자 그 분야 유명한 저자도 있죠.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 다 나오는데 여기 이제 이거는 한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그 자치 커뮤니티 있어가지고 여기는 프랑스 혁명은 이제 프랑스 국가 단위긴 하지만은 뭐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 역사적 사례이기 때문에 거기서 성공 실패 사례가 나오거든요. 고민을 해봐야 되고 우리 지금 헬레나 교수님의 그죠? 저 네팔 라다크 쪽에 뭐 하여튼 오래된 공동체 미덕이 있대. 본인이 보고 감명받아가지고 쓴 책 같고 그 다음에 저기 제레미 대변동은 약간 자치 단위는 아니고요. 뭐 핀란드나 칠레나 뭐 일본이나 독일의 그 위기 극복을 한 200년 정도 역사를 쭉 보면서 설명을 해놨는데 그때 그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떤 식으로 극복했는지가 나와서 자치 가버넌스도 운영하다 보면 그 마을에 위기가 닥칩니다. 여러 가지 뭐 이유로 인해 가지고 뭐 그런 거 할 때 조금 참고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냥 넣어놨고 약간 좀 분석 단위는 크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사례 이제 저도 잘 몰라요. 지금 보니까 일본 사례가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고, 대만 사례도 약간 괜찮은 것 같고, 한국은 지금 이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중이라서 여기 찾아보니까 여기 이제 전현표 교수님하고 월간자재 쓰신 것도 있고, 여기 뭡니까? 일본 사례입니까? 이게? 대만 사례죠. 이거 김창동 교수 일본 사례 여기 보니까 좀 뭐 저런 걸 저도 좀 가져와가지고 이제 학생들하고 강의할 때 토론도 하고 논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또 현장의 전문가들 불러가지고 또 활용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은 뭐 책들 여기 있고, 여기 하나는 이제 우리 주민자치 잡지 월간지가 나오고, 김창동 교수님 가셨나? 책까지 띄워놨는데 좀 도망가시면 어떡해. 빼야 되겠네. 맨 끝에는 이제 저게 코앞인데 저것도 주민자치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저게 이제 제가 미국 가니까 저게 있더라고. 제가 또 가족들이 카본데일 조그만 거기 이제 한 10년 있었는데, 거기 가면 일리노이에 여러 군데 있는데 일리노이 남쪽에 이제 코앞이 있어요. 거기 사진 찍은 건데 저게 굉장히 유명한 자치조합 비슷한 이제 그런 겁니다. 조직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자치 가버넌스거든요. 저게 자본주의하고 결합된 자치 가버넌스예요. 도네이션도 받고 그것도 운영하고 장사도 해요. 우리 약간 친환경 이런 것, 사회적 가치도 추구하고, 그래서 저 코앞 사례가 있고요. 뭐, 우리 지금 뭐 견학을 가도 되겠죠, 미국에. 그래서 마지막 이제 오늘 우리 마지막 매니페스토 할 건데, 이제 어디서 뭘 해야 되는가의 문제인데, 조금 뒤에 이제 매니페스토 하면서 어젠다 이야기를 할 거고, 우리 전현문 교수님이 이제 열변을 토하신 게 막, 이게 우리 주민자치 홈페이지에서 그냥 가져왔어요. 있더라고요. 어제 기사 나온 거 다 나와요. 그래가지고 한번 보시고 이 라운드 테이블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발표 여기서 좀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제 마음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회자 특권을 좀 누리겠습니다. 늘 저희들이 매주 토론회를 하면 가장 먼저 토론하신 분이 박경화 교수님이십니다. 어떤 주제든지 간에 가장 먼저 토론하시거든요. 오늘도 가장 먼저 토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은 너무 놓고 쓰십시오, 그냥. 알겠습니다. 예. 정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주민자치 이론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전 조선시대 전공하던 역사적 조선시대의 주민자치를 이제 전공했던 사람인데, 이론과 쟁점이라고 했는데, 이론은 모르고요. 쟁점은 좀 한두 개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주민자치법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이게 안정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마을공동체 기본법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도 사실은 모호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법제화된다면 주민자치법이 아니고 주민자치 기본법으로 가야만 힘을 받습니다. 이거 헌법적 그 이념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많은 법들이, 주민자치 관련 법들이 주민자치자치법, 주민자치법,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 여기에 다 흐트러져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통폐합하지 않으면 이거 또 아무 의미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현 정부의 52번째 주민자치 확대라는 거 보니까 3번째 주민소환제를 확대하겠다, 강화하겠다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말을 거기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의도로 가는지 모르지만 간다면 그 주민자치 기본법이 되면 그 위에 있던 지방자치법하고 충돌이 되죠. 학자들 간의 의견이 두 가지로 지금 갈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민자치 학회에서 기본법으로 갈 거냐, 주민자치법 밑에 일반법이나 특별법으로 갈 거냐, 여기에 대한 논쟁을 치열하게 벌려야지만 이 주민자치가 앞으로 가죠. 지금 법도 없이 20년간 시범사업만 해온 겁니다. 이제는 더 갈 수가 없고, 현 정부하고 지금 우리 주민자치 학회에서 하는 안이 상당히 상충되죠. 이것도 어떻게 되든지 이 토론을 통해서 넘어가야지만 주민자치가 이제 어느 정도 방향을 잡지, 그러지 않고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재정 자립입니다. 지금 주민자치가 왜 안 되느냐? 정부 보고 돈 달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산 달라 그러니까 당연히 간섭받죠. 그러니까 그거 뭐 영수증 처리도 못 한다고 해서 지원관이 그 핑계로 돈 가지고 예산 보고도 못 하니까, 보고서도 못 써내니까
그 시민단체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갖고 지원관이나 이름하에 들어가서 뭐 그런 거 써주고 행정 도와주고 문서 만들어주고 PPT 만들어주고 뭐 이런 일을 해오는 명분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다음에 가장 또 이분들이 하는 말이 현장에 한 문제가 뭐냐면 수익 사업을 하도록 해달라. 근데 지금 수익 사업을 해서 잘하는 데가 제주도가 리에가 제가 어저께 얘기했지만 자기네 공유지를 가지고 임대를 줘서 그 수익 사업 들어온 돈 가지고 1인당 천만 원씩 1년에 나눠줘서 잘 됩니다. 리에란 이름 하에. 전국에 제주도는 특별 사례예요. 그렇게 공유지 많이 갖고 있는 데는 없지만 지역 주민들이 공유지라든가 이런 걸 찾아나가면은 그 수익 사업을 통해서 아주 영업적인 방식이 아니고 공적으로 수익 사업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재정 자립할 수 있는, 정부의 돈 필요 없다고 할 수 있는 이런 창의력을 만들어줘야 돼요, 법으로.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해줄게. 행안부에 주민자치 조례해서 해줄게. 이렇게 나가는데 그 조례라는 것이 억압하는 거죠. 그 조례를 가지고 동장을 통해서 식민지로 만들어가는 이런 거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가장 조선시대가 지금보다 훨씬 나아요. 조선시대 주민자치 촌계가 지금보다 훨씬 낫습니다. 근데 거기는 그 다음에 제가 먼저 소개를 할게요. 중국 거를 소개할게요. 중국 거. 중국이 1987년에 촌민위원회 기본법을 만들었습니다. 조직법을. 조직법 27조가 뭐냐? 촌민위원회 주인과 위원은 촌민들이 직접 선거에서 선출한다. 어느 조직이나 개인은 촌민위원회 구성원을 지정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기본법에. 기본법 이렇게 중국보다 못한 이거 조선시대도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어디 면장이 지명 못해요. 리장은 그 동네 사람들이 같이 하고 n분의 1씩 회비도 내고. 지금 그 다음에 27조는 뭐냐면 촌민회의는 촌민자치장정과 촌규민약을 제정과 수정할 수 있다. 누구를 파견하거나 대체할 수 없다. 이렇게 갔는데 이게 지금 조선시대 총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보다 못한 수준을 100년 전보다 못한 수준을 가짜 주민자치를 주민자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헌법에 들어갈 수 있는 주민자치 기본법을 만들어서 지방자치법에 들어가 있는 것 여러 가지 관련된 법을 통합시키는 이 작업에 집중적으로 들어가야지 지금 무슨 사업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사업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바로 치고 들어가야 돼요. 법을 어떻게 기본법을 만들어가는 게 우리 주민자치 운동에서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지 나머지는 그 법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만들어지면 자동적으로 다 따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재정 자립을 할 수 있는 방향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 주민자치 위원들 만나보면 왜 수익사업 못하게 만드냐. 수익사업은 또 문제가 많아요. 돈이 개입되면은 또 위원장하고 싸우고 소송 걸고 난리 치는데 그런 부작용이 있더라도 주민들 스스로가 재정 자립을 해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건 가야 됩니다. 처음에는 부작용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쟁점으로서 한 가지 지금 제안한다면 주민자치법이 아니고 주민자치 기본법으로 가는 데를 원칙을 가지고 이걸 뛰어들어야지 나머지는 다 수단입니다. 그냥 따라가면 된다. 제가 정년하고 나서 전 회장님 밑에서 5년간 우리 조선시대 향약가 요즘 주민자치 발표하는 거를 계속 몇백 번을 들어봤는데 이거 가짜 주민자치를 주민자치라고 지금 인정해주고 있어 우리가.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동장 식민지고 그다음에 지방자치 하는 분들 연구자들의 시각도 위에서 밑을 가버넌스로 내다보는 거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런 시각에 서 있지 그 밑에 있는 주민들의 주민주권을 보장하게 한 시각으로 바텀업하는 시각이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행정이란 말이 들어가면 이거 통제입니다. 통치입니다. 조선시대도 주연양약이나 그 동계는 수령이나 양반들이 통치하는 거예요. 하지만 총계는 스스로가 만들어 나간 조직이고 그건 삼국시대부터 있어 왔어요. 우리 역사 전통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지 않고 있어서 그런 것뿐이지. 그래서 저는 어쨌든 우리 주민자치 쪽에 주민자치 학회에서 계속 한다면 주민자치 기본법을 만들어 나가는데 투쟁을 해야 된다. 전쟁을 벌려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는 이 주민자치 권한 주민자치 확대라는 것이
자기네 집단을 위한 사람들을 위한 자기네 표를 위한 지금 이런 것에다 우리 국민의 예산을 갖다가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통리의 규모 줄이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렇게 되면 또 더 많은 쪽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데요. 이제 이런 쪽에 문제 제기를 해봅니다. 이사입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역사적으로 정말 있던 사실들에 근거해서 아주 깊은 통찰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그 말은 정말 참 우리가 언제든지 새겨야 될 말인데, 그렇게 비춰 봤을 때 지금 이제 주민자치 기본제도가 기본적으로 주민자치회는 주민들한테 권리를 주는 건데, 지금 현재 있는 주민자치는 그 주민들의 권리를 강탈해 가지고 행정에 예속시키는 이제 그런 형태라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슨 일을 하자면 사람 있고 일 있고 돈이 있어야 되는데, 지역에는 사람도 있고 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추진하는 이제 재정 문제를 어떻게 보면 꽉 틀어지고 놓질 않습니다. 그다음 이제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시민단체가 마을자치지원센터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내려갈 예산을 시민단체로 받아가지고 시민단체 지도하에 주민들이 집행하고 하는 어떤 이런 좀 다른 이제 구조를 가진 게 현재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한 문제도 이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의 역사적으로 면면이 흐르는 주민자치 전통이 확실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전체를 다 무시하는 현재 제도의 문제점을 이제 좀 여지없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깊은 토론은 교수님 좀 더 깊고 현실적인 문제는 나중에 가르침 좀 더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교수님 좀 부탁 올리겠습니다. 무제한으로 말씀 주십시오. 저는 한 세 번째, 네 번째쯤 할 줄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예. 몇 가지 이제, 발표하고 토론하고 하면서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우리가 주민자치, 우리가 역사적 제도주의 보면은 처음에 어디서 그러니까 이벤트가 어디서 생기고, 그게 이제 굉장히 그 다음에는 그 영향을 계속 받고 이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주민자치가 처음에 지금 이제 우리한테 그러니까 90년대 이후 지방자치가 있으면서 들어온 그 처음 시작이 실은 읍면동 폐지, 그것도 폐지도 또 어떠한 생각에서부터 왔냐면은 전자주민 카드를 오면은 여러 가지 이 민원을 그렇게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읍면동에서는 규제라든지 이런 업무는 그 시군구로 보내고, 사실 방점이 시작이 그렇게 좀 왜곡된 시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당초 주민자치를 제대로 하자고 해가지고 한 시작이 아니다 보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여러 가지 뭐 조직적인 지금 자치센터도 그렇고 자치회도 그렇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생겨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지금은 이제 굉장히 정말 주민자치 본령의 그런 자치를 하는데 부담이 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은. 근데 여하튼 그 주민자치와 관련해서 저는 이제 몇 가지 이슈를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사실 이것도 아직도 보면 산 넘어 산인데 정리를 하면은 첫 번째는 주민자치하고 지방정치하고의 사이의 관계를 저희가 나름대로 정리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민자치하고 지방행정하고의 관계입니다. 그것도 정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주민자치하고 기존에 들어와 있는 거기 차 있는 그 주민자치, 거기에는 자치회 위원도 있고요. 자치센터도 있고요. 주민센터도 있고 그들이 벌써 차여져 있거든요. 그것 간의 관계도 저희가 좀 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는 지금 마을공동체 기본법이 지금 이제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그것과 지금 주민자치 사이의 그 관계에도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두고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틀 동안 학회를 하면서 열심히 토론하고 발표하고 한 이 주민자치가
상당히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잘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 나름대로 생각은 주민자치와 지방정치와의 관계는 어차피 지금 우리나라의 시군구 아래에 있는 지방정치는 오히려 지방정치가 제대로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를 정치를가도 아닌 그런 행정이 들어와서 거기에 채우고 있고, 그리고 그 행정이 사실은 이 지방정치에서 그러니까 풀뿌리에 있는 여러 가지 사람분들이죠. 그분들이 이제 주민자치회에 지금 참여하는 분들도 있고,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위원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 외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여하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위 이 시군구 아래서의 자치방 정치라는 게 다극적이거나 아니면은 플루럴하게 다원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상당히 단극적으로 움직이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의미의 지민자치를 상당히 하기가 어려운 이러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그리고 또 그분들이 사실은 제한된 대표성을 가지고 임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죠. 여하튼 지금 방금 그게 통립회가 됐건 아니면 반 출신의 어떠한 주민 대표가 어떤 대표 기구를 만들건 간에 그분들은 여하튼 이 경합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저희의 입장은 지금 시군구에 있는 의원들도 계시고 읍면 동장들도 있고, 그리고 또 그분들에 의해서 사실상 임명되다시피 한 그런 주민자치의 이 액터들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어차피 함께 어우러지면서 이 지방정치의 어떤 다극적인 정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지금 이미 채워져 있는 분들은 주민자치 쪽으로 선출직 주민자치 반에서 하는 주민대표가 됐건 아니면 통립회가 만들어지면 통립회 회장이 됐건 간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건너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이게 아마 정리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과 주민자치 간의 관계인데, 그래서 제가 어저께 발표해서 이제 파견 공무원 제도 이런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이게 이제 타이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벤치마킹한 건데, 사실은 저희가 주민자치제를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하던 간에 그게 실제 현상에 가서는 어디로 튀어갈지 모릅니다. 굉장히 불확실성이 있고 복잡해요. 그런데 제가 파견 공무원 제도를 끌어들인 거에는 사실상 우리 소위 인크리멘탈리즘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은 실제로 해보아서 이게 작동하는 거면은 이 의외로 많은 복잡성하고 불가능성을 벌써 안고 지나간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우리하고 크게 그런대로 여건이 비슷한 면이 꽤 있는 그런 타이완이라는 곳에서 이 파견 공무원제가 의외로 작동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주민자치가 나름대로 거기에 지방자치 조직에 그런 대로 일부로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지역 주민의 생활 속에 주민자치가 배태되는 모습으로 그렇게 정착돼 갖고 있구나 하는 걸 봐서 이것을 전적으로 다 공직자 공무원들을 지금 현직 공무원이나 퇴직 공무원을 다 이렇게 한꺼번에 어떻게 배치하자, 아마 수적으로도 안 될 것이고 아마 저희가 실험은 해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리고 여하튼 숙제는 저하간에 주민자치하고 지방행정 간의 관계를 풀어야 된다. 그건 이제 저는 방금 파견 공무원을 통한 실험, 적용, 이런 걸 통해서 한번 해보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것도 또 앞으로 더 이제 생각을 더 많이 해봐야겠죠. 그리고 방금 이제 지금 주민자치에도 기득권이 있는데 이게 이제 지존에 있는 자치센터, 주민자치회 이런 것들인데 그분들이 선출직으로 자연스럽게 출마하시고, 사실 보면 주민자치를 선출직 대표로서 하는 곳들 보면은 무투표 당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아마 지금은 거의 임명이나 다름없이 돼서 자치회도 구상하시고 자치위원회 위원도 하시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선출직으로 바꾼 경우에도 상당히 자연스럽게
그러한 이 일종의 이 트랜지션이죠. 이런 게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마을 공동체 지원 기본법 하고 문제인데 이게 과연 그 주민자치와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이 될 것인가. 만약 이게 이 통과가 되고 정말 시행된다고 할 때 말이죠. 근데 이 마을 공동체 이 기본법을 가만 들여다보면은 시군구 차원에서의 지역 이 위원회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시도 차원의 지역위원회를 만들게끔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중앙회를 만들게 돼 있고 다분히 관치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 관치에는 초기에 아마 시민단체를 쪽에서의 명망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분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실은 그거는 오히려 주민자치하고 같이 갈 수가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그런 식의 그 방식으로 그게 시군구 차원이건 시도 차원이건 중앙회 차원이건 참여하면 그분들은 오히려 이 주민자치하고 경합하기보다는 그냥 명망가라서 들어오는 아니면 운동했던 분으로서 들어오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초기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마을 공동체 기본법 가만히 보면은 분이 기층 조직이라고 하죠. 우리가 주민자치의 제 가장 하층 조직이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어요. 사실 주민자치가 저희가 그게 통립회가 됐건 어떤 형태든 간에 선출직으로 해서 활성화가 되면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민주당 국정과제에도 보면 이제 읍면동장을 선출할 수 있다. 실험하겠다. 그런 얘기가 들어오니까 그렇게 되면은 사실 마을 수준의 그러한 이 마을 공동체 운영은 이 주민자치 쪽에서 상당히 저희가 이 일종의 참여해서 사실상 운영에 많이 관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좀 그냥 희망 섞인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만약에 그게 작은 읍면동장이다, 선출직이다. 그런 분들이 그런데 그분들은 어차피 시군구의 어떤 지역위원회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이 마을을 보면서 이 어떠한 과연 이 마을 공동체의 발전을 생각할 수 있겠느냐 하면은 그거는 사실 주민자치적인 요소가 많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가면서는 그렇게 주민자치가 커지고 선출직 위주로 해서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아마 시군구나 더 나가서 시도 차원의 지역위원회에 들어가면은 기존에 있는 초기에 아마 그분들은 아마 시민운동가일 수도 있고 여러 명망가일 수도 있고 그럴 텐데 그분들하고 경합하겠죠. 밑에서부터 위로 치받아 올라가는 분들하고 아마 자연스럽게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주민자치를 추구하면서 숙제는 굉장히 많고 생각을 많이 생각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비관적일 필요도 없고 사실은 여러 가지 풀어갈 수 있는 그러한 여지 굉장히 많다. 그렇게 일단은 지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심지어는 마을 공동체법이 통과되고 그것이 시행이 된다고 해도 이 여러 가지 주민자치가 거기서 뭔가 다시 피어나고 그것을 또 어찌 보면 이제 지원원 집에다 저희가 또 할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그러한 측면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또 다음 또 토론 기회가 있으면 더 추가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읍면동 폐지 김대중 정부 때 폐지하려고 했다가 이제 주민자치를 시작한 게 아니고 정부 구조조정 하려고 했다가 이제 별 비전 없이 지금까지 넘어왔는 데 관한 문제점 지적해 주셨고요. 또 이제 정치와 주민자치 간의 관계, 그다음 행정과 주민자치 간의 관계인데 정치와 주민자치 간의 관계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는 권리하고 절차거든요. 실제 주민들한테 주민자치 회장을 뽑을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절차만 마련하면 이게 정치적으로 괜찮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본인들이 기존에 누리고 있던 기득권이 손상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비트니까 문제고요.
행정하고 관해는 실제 상당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효율성도 능률성, 뭐 안정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문제는 정말 대만의 사례 가지고 교수님께서 잘 해주셨고요. 실제 2017년에 박원순 시장한테 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 주민자치위원회마다 서울시 사무관 1명씩을 배치해라. 그래야 주민자치회가 행정적으로 절차적으로 안정되게 진행이 되지 그러지 않으면 이거는 하늘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만 회장님 좋은 제안입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는 시민운동가가 투입됐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이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주민자치센터라는 게 이게 실제는 주민들이 충분히 그 프로그램 만들고 운영하면서 자리를 같이 하고 이웃 간에 뭐 친교도 나누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이걸 동장한테 맡기니까 아주 어떤 물이냐면 이제 주민자치센터 때문에 실제 동네에 있는 기타 학원, 서예 학원 다 망했습니다. 탁구장도 망한 게 많아요. 자, 이게 사회적인 폐악을 끼치는데도 이게 지적을 아무도 하지 않고 안 하고 있는 현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는 다 드러내야 되겠다는 생각 들고요. 마을 공동체 기본법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법이 빼앗아 가지고 마을 공동체 위원회한테 주는 겁니다. 그렇게 주면 제가 보기에는 시민단체는 마을 공동체 위원회에 아마 숟가락 올릴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구성했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게 포장이 되어 있는데 이제 속은 그게 아닐 것 같다는 이제 실제 현상은 되게 우려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래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요. 다음에 우리 최지민 박사님 시간 제한 없이 한번 의견 기탄 없이 주십시오. 아유, 제가 그 주민자치에 대한 이렇게 깊은 고민을 해주시는 선배 연구자분들께 무슨 말을 더 드리기는 좀 그렇고, 최근에 이제 좀 그 주민자치회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것 같은 정부 동향에 대한 거 말씀을 드린 다음에, 저도 그 이제 국정기획위원회 있을 때 저는 정치행정분과가 아니라 기획분과여서 그 주민자치 관련된 국정과제 진행 상황은 보지는 못했고 이렇게 조정하면서 그 내용을 들어보는 상황에서 유사한 그 다른 타 분과 과제들이 주민자치에 관련된 거 영향을 줄 것 같은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저희가 어떻게 이제 좀 이 진짜 주민자치 본질에 충실한 어떤 주민자치회로 거듭날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5극 3특에 기반한 이제 자치분권 기반 국가 균형 성장이라고 이제 이재명 정부가 방향을 설정을 했는데요. 그 5극 3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초광역은 무조건 좋다. 규모가 클수록 잘 돌아가다. 효율적이다. 이런 이제 방향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이제 좀 이 현재 인구 감소 시기에 비수도권 수도권과의 격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대로 그냥 두는 것이 맞느냐라는 문제인식은 다들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문제를 푸는 해법이 초광역적인 행정의 효율성으로 이렇게 규모의 경제를 키울 것이냐 또 있는 반면 지금 주민자치와 근린 단위에서 훨씬 더 우리의 수요와 니즈에 부합되고 있는 실질적인 자치를 통해서 이 빈 공간을 채우는 것들이 더 필요하다라는 입장이 두 개가 이제 같이 이렇게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초광역 단위에서의 어떤 그 통합 논의 같은 경우가 이게 활성화되고 지난 뭐 윤석열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광역 통합도 논의가 됐었고 기초와 기초 간 통합도 논의가 됐었고 그러면 통합을 했을 때 대체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는 어떤 도움이 되며 그 기대 효과를 우리가 어떻게 그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는 다 빠져 있습니다. 선출된 정치인들 그것도 우리 근린에 있는 시군구청장님의 의견은 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선출된 그 광역 단위의 단체장과 그 정치 권력의 합의를 통해서 전격적으로 통합을 한다. 그랬다가 또 이제 정치 권력이 교체되거나 상황이 여차되지 않으면 다시 수그러들고 그 이유는 이게 진짜 주민한테 갈 정도의 중요한 안건이었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 살고 있는 주민한테 제시가 됐으면 위에 정치 권력이 바뀐다고 해도 그건 계속 추진이 될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전히 초광역적인 것이 좋다라는 문제인식 하에서 5극 3특이라는 이제 키워드가 다시 이제 부활을 하게 됐는데 이 5극 3특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그거는 뭐 그 산업 부분이나 그다음에 그 교통망에 관련돼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보기에는 이
거시적인 이게 중첩적으로 환경이 돼 있잖아요. 저희가 근린 단위에서의 마을, 시군구, 광역, 초광역, 그리고 국가 단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의 중첩적인 거에 있는 그 정체성이 영향을 좀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5급 선택에 관련된 내용들을 고려했을 때 주민자치의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제안을 드리고요. 그럼 그 5급 선택이 뭐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서울도 하나의 극이고 나머지 4개의 비수도권 극이 있는데 그 처음에 이제 국정과제 설계했을 때는 굉장히 국가 주도의 하향식 방식으로 설계를 한 거죠. 현행 서울 중심, 수도권 중심의 성장으로는 이제 잠재 성장률 0%의 인구 감소 지역이라 더 이상 리바운드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데 이 서울 중심, 1극 중심의 리스크를 지역으로 좀 분산을 시키고 지역 4개를 성장의 동력으로 이용하자, 활용하자. 라고 하는 지극히 이제 성장 지향적인 어떤 컨셉으로 5급 선택이 좀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난 50여 년 동안의 균형 성장 또는 균형 발전 전략이 왜 안 됐냐. 그런 식으로 계획만 거창하게 내려보낸 거고 지역이 갖고 있는 맞춤형 산업 여건, 지역의 역량들을 고려하지 못한 형태의 보조금 사업들에 저희가 매몰되다 보니까 일단 천편일률적인 사업들만 있는 거죠. 지역 특화 산업들의 양상들도 인기 있는 바이오나 AI에 저마다 손들어서 특색이 그렇게 발견되기 쉽지 않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4개 권역별로 맞춤형 권역 내에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형태의 극을 만들고 그 극이라고 하면 그 권역 내에서의 대도시가 될 텐데 대부분 광역시 인구 100만 되는 대도시일 거예요. 그리고 그 인접 지역은 뭐 중소도시, 농어촌을 연계해서 권역 내 인구가 더 이상 수도권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그 안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거를 산업, 정주 여건, 교통을 해결하겠다. 대신 예전처럼 방식으로 계획만 내려보내니까 잘 안 돌아가니 이거를 지자체, 광역 단위죠. 광역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거를 논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초광역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활성화하겠다. 이게 이제 이번 정부의 방침이고 거기가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지원은 이제 뭐 국정기획 단계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봤습니다. 이제 법률 개정안이 내년 2월에 있게 되면 분권특별법이랑 지방자치법 관련된 규정이 통과됐을 때 초광역적인 연계협력에 관련돼 있는 재정, 그다음에 균특회계에 대한 어떤 그 통합, 공모, 초광역 개정의 신설. 그래서 정말 우리 주민 삶은 모르겠고 일단 저 위에서의 상위 단위에서의 어떤 것들이 좀 돌아가는 것처럼 제도 개선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정말 주민이 원하는 방식이냐,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거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 권역 내에서 중점적으로 살고 있는 대도시 중심으로 가게 됐을 때 우리 주민자치는 어떤 걸 지향해야 되나?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 모두 다 균등한 삶을 누리고 그 안에서의 자치권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동일한 것들을 최소한으로 깔아줄 수 있는 여건이 있는 반면 그 자기들이 살고 있는 여건에 맞춰서 특화될 수 있는 주민자치의 역량과 기능과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맞춤형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또 집중, 국가 주도형이 아니라고는 얘기하지만 저도 계획 다 수립하고 지금 제가 그 계획을 수립하는 위치에 있어서 이걸 보면 아무리 지방에 그걸 보더라도 주민과 정말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어갈 여지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다. 이제 그런 이제 한계가 있어서요. 저희가 이제 그 국가시민참여위원회라고 이제 좀 그 시민단체 쪽에서 그 위원회를 좀 설치하고 그 안에서의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사회혁신 이거를 다 같이 한번 큰 틀에서 관리할 수 있는 국가 제도를 만들겠다고 이제 국정기획 단계에서 추진했다가 정보조직 개편에 반영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가 되면 만약에 주민자치는 거기랑 어느 정도 좀 연계를 맞춰가거나 혹은 중속적인 관계로 될 여지가 있어서 시민이 먼저냐, 거기 살고 있는 좀 풀뿌리 주민이 문제냐, 이거에 대해서 갈등할 여지가 좀 어느 정도 있었는데 그거는 좀 당분간 통과가 되지 않아서 그 부분도 좀 쟁점 사안인 거죠. 마을 공동체 기본법도 있지만 국가 시민참여에 관련돼 있는 시민참여 활성화 기본법, 그리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그다음에 주민자치 관련된 법들도 다 상충의 여지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조정에 대해서는 서로 다 입장들이 다르다 보니까 같은 테이블에 모여 있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뭐 요약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제 초광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초광역적인 권역 내에서의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동에 최소한 필요한 우리 삶의 여건에 대한 정확한 상황 내에서 주민자치가 어떠한 공백을 메꿀 수 있는지에 대한 거. 그러니까 주민자치라는 게 진짜 거기 살고 있는 자치를 하시려고 하는 풀뿌리 활동가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관여없이 거기 살고 있는 아무런 이해관계 없는 주민들에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들이 대체 뭘 원하는 거를 미리 좀 알고 우리 주민자치회가 어떤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이렇게 모형을 좀 어느 정도 담론을 만들면 각각이 지금 각계에서 만들고 있는 법들 중에 어떤 게 더 좀 적합하고 좋은 법인지에 대한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할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그 올해 내년 2월까지 지금 관련된 법들이 정리가 안 되면 또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또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정권도 넘어가고 또 이제 뭐 지방 주민자치나 또는 공동체에 대해서 그나마 관심 있는 정부가 출범했으니 이게 이제 저도 그 주민자치가 정치적인 권력으로 이렇게 오해받아서 마치 이제 뭐 좌파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주민자치 쪽을 다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다 그런 식의 오해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신중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나마 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이 돼 있고 그걸 중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방식이든 간에 밀어주겠다는 방식이 있다면 아까 지금 박경화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치열하게 토론을 해서 주민자치가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이 만약에 좀 우선순위가 걸러진다면 그거를 이제 몰아가지고 아까 정부한테도 이제 지원하고 관련된 이제 국회에도 의견을 좀 제시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어떻겠나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좀 그 지금 5급 3특이나 초광역적인 연계협력대에서는 주민자치회에서 관심을 가지지 못하시더라도 이후에 이런 국가의 전체적인 그 균형 성장, 균형 발전에 대한 방향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주민자치와 어떻게 연계를 하고 관련 법제와의 상충이나 갈등 요소가 어떻게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발견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또 이제 5급 3특 계획에 그걸 또 반영을 해가지고 또 연계 행안부를 통해서 이걸 보완할 수 있는 것들로 정책 제안이 가능하니까 학회에서 논의됐던 사안들을 좀 많이 정리해 주시면 저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주민자치 이 현실이라 그럴까 전체를 한번 다 짚어주셨는데요. 그 이제 실제 그 지방시대위원회인가요? 그 김경수 위원장님 계신데 거기서 5급 얘기가 나온 거죠. 실제로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제 5급 3특 기반의 그 네. 균형성장 특위라는 데에서 그거를 거기서 만들었고요. 그게 나왔구나. 예. 그거를 이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받아서 종합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수립하고 있고 9월 30일에 이제 본의원 안건으로 이제 상정 예정입니다. 그 지난번에 김경수 위원장님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상부 구조를 기획하시는 거는 내가 뭐라고 말을 못 하겠지만은 그 상부 구조가 맨 밑에 근린에 있는 주민들의 친밀성을 해친다는 거는 그 참기 어려운 문제니까 그거는 꼭 살려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더니만 뭐 정치인들은 인사는 깍듯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민자치법이 여러 개 상정이 돼 있는데 그 이제 여러 개 관련되는 게 법이 한 열 몇 개 있습니다. 그 상정돼 있는데 이거를 전부 다 통합해서 분석을 한번 해서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주민 관련된 단체들이 힘을 합해도 어려운데 이제 왜 좌파 우파 나누느냐는 그런 이제 지적을 은근히 해주셨습니다. 힘을 합해서 해달라. 이제 그런 부탁 정말 고맙고요. 실제 그렇게 한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참 기분이 많이 나빴던 거는 공부 안 하고 입만 살아 있으면 대화를 못 합니다. 그렇지만 좀 더 대인이 돼서 그런 대화까지 받아줘야 되는데 이게 제가 아직까지 인품이 좀 모자라 가지고 그러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말씀 들으면서 제 생각나는 얘기는 주민은 개인으로는 약하지만은 전체로는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주민을 전체로 만드는 이 장치를 정치권이 교묘하게 방해를 하고 행정도 교묘하게 방해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설득력 있게 뚫고 나가는 그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아까 최영석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떻게 보면 근본적이진 않지만 현 시대에 맞는 어떤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들은 충분히 고려해야 되겠다. 저간 우리 최주민 박사님은 현재 문제가 있으니까 잠깐 잘 넘어가자. 그런 제안을 해 주신 것으로 이제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다음은
아주 가차없기로 소문나신 전영평 교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말씀 드리니까 아주 제가 몸이 사려지는데요. 사려진다고 해서 제가 할 말을 못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정광호 선생님이 발제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순식간에 해가지고 자료도 안 보내고 그냥 하셔가지고 했는데 아주 정리를 래퍼를 아주 잘하시고 요번 축에 대해서 가장 득을 많이 보신 분이 우리 정광호 선생님인 것 같아. 열 가지를 쫙 정리했는데 역시 머리가 좋으시니까 아주 주제들을 이렇게 잘해서 약간 난삽하긴 하고 중복되는 것도 있긴 한데 많이 리터러시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전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박경화 선생님 말씀한 거고 전부 관련이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주민자치를 이렇게 얘기할 때 굉장히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이 주민자치 단위, 로커스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좀 혼동이 있는 것 같아. 저는 아까 박강환 선생님이 그 말할 때 네 군데 지역이 생각이 나요. 제가 여러 군데 살고 있거든요. 시골에서 제 주소는 가야면에서 9밀이라는 데 살고 있는데 아주 행복하게 10년 동안 주소지를 옮기고 거기 살아요. 거기 주민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 주민회가 회장님만들 잘 먹고 잘 놀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나름대로 관습법처럼 그런 어떤 규칙들이 있고 거기서 이렇게 다녀서 놀러도 다니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요. 그 단위를 말하는 거냐? 아니면 지금 읍면동에 설치된 주민자치회 있잖아요.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 이거를 지금 말하는 거냐를 좀 하고 싶어요. 근데 한 군데는 우리 내가 사는 지역 거기는 그런 대로 사람들이 한 7, 80명 모여서 이렇게 되는 데야 자기들 자급자족적으로 자기 하고 싶으면 사는데 제 고향이 충청도 서태월인데 거기는 진짜 인구도 없고 힘도 없어가지고 진짜 다 흩어진 주민들이 제대로 한번 만날지도 없는 그런 주민회조차도 잘 안 되는 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와이프가 살고 있는 대구시의 제일 중심인 범어동인데 거긴 주민회가 없습니다. 그냥 아파트 이런 거 있고 통리 있는데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사노천에는 주민회도 있고 주민자치회라는 또 읍면동 단위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된 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러면 두 개 다 있는 데도 있고 하나만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비판하고자 하는 거는 어디냐면 주민자치회예요. 정부에서 만들어내는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회가 그죠? 그 주민자치회가 전체 규모로 보면 15,000명이나 되는 평균적으로 15,000명이나 되는 그러한 로커스에다가 25명 정도의 어떤 주민 대표를 뽑아가지고 그걸 자치라고 하고 강조를 하고 포진조례 이렇게 한다는 것이 이제 문제라는 걸 좀 알아주셔야 되고 또 한 군데는 제가 답사를 갔던 제주도 금왕리라는 데가 있어요. 진짜 악바리처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잘한다고 해요. 근데 그 동네는 마을에 공유자산이 굉장히 많아요. 몇백억에 달하는 공유재산이 있고 IMF 때도 100억어치를 팔아가지고 나눠 가졌는데 주민이 1,000명에서 1,500명 돼요. 근데 제가 어저께 왜 주민자치가 1,000명이 잘 된다. 그 사실 통계적으로 돌린 그런 근거가 있는 건 아닌데 제주도에서 잘 되는 데라고 제주도의 공유자원연구소 제주대학에서 5년 동안 연구한 게 있어요. 그 자료를 보고서 이렇게 보니까 잘 됐다고 생각하는 통리의 그 규모를 보니까 900명에서 1,500명 사이가 거기 대부분 거기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한 300명도 잘 될 수 있지 않나, 100명도 잘 될 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조직적으로 잘하는데 조직적으로 잘하는 곳은 그런 데가 있더라고. 근데 그걸 실체를 가서 들여다 보니까 어떠냐? 그 동네는 공공재가 아니라 공유재예요. 다시 말해서 목장이라든가 어장이라든가 산림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 조합이에요. 1,000명이 살아도 거기서 진짜 공공의 이익을 자기네 공유자원의 이익을 가져가는 사람은 딱 100명이에요.
100세대가 가지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나머지 900명 그거를 나눠 가질 수 있는 권력은 없어요. 그건 없고 그 근처에 있는 있잖아요. 그 무슨 뭐 악취나는 뭐 돼지 사육사 이런 데서 보상금 주면 그거를 같이 공유해서 목욕탕을 짓고 살 수 있는 건 있어도 그 공유 재산을 통해서 자기들이 관리하는 그런 자치 마지막 시장 자치 시장에서 자치하지 상인 자치 하잖아요. 그거 자치입니까? 그게 주민자치랑 저는 무슨 관계가 있나? 그거는 우리가 저기 시골에 가면 전부 농협, 수협 뭐 조합 있잖아요. 그 조합에서 모여가지고 조합원끼리 돈 내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게 우리가 말하는 주민자치인가? 아니면 그냥 자기네들끼리 협동조합처럼 만들어서 하는 건가? 저는 그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도대체 그 조합식 주민자치가 어떠한 포지티브 엑스터널리티가 있으며 어떤 외부 연대가 되며 어떤 그 연계가 되는가 어떤 유 이펙트가 있는가 이거를 보면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굉장히 이기적이 대신에 엄청나게 집중력을 갖고 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 봤더니 이장이 새마을 회장을 겸해요. 이장이 새마을 회장을 겸하고 그 공유재산 목록이 다 있고 100년 전까지 거 다 있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그 총무하는 여자가 연봉이 3천만 원이야. 3천만 원. 연봉이 3천만 원을 누가 주냐? 그 공유재산 이익에서 주는 거예요. 떼어가지고. 그리고 자칫 잘한다고 해서 조직과 되게 잘한다고 향약이 있어요. 거기서는 규약을 향약이라고 부르더라고. 잘 정비돼 있어. 그러면서 저는 근데 그 사람들하고 이제 답사를 다 맞추거나 굉장히 마음이 씁쓸해요. 우리가 자치를 할 수 있는 건 저는 세 가지가 매개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이익이 매개될 때. 하나는 가치나 신념이 매개될 때. 또 하나는 생활 이슈가 매개될 쓰레기라든가 이런 공동의 이슈가. 그럴 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생활 이슈 같이 이렇게 이익이나 신념이 없이도 일본처럼 그죠? 어떻게 공공재죠. 다시 뭐 마을이 깨끗해지고 물이 맑아지고 뭐 소음이 없어지고 하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협동하는 그런 모습이 주민자치의 어떤 우리가 나가야 될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주민자치의 모습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아까 그 TVA 그 정광호 선생님이 TVA하고 풀뿌리 자치를 얘기하실 때 TVA를 미국의 연방 정부가 TVA를 만들 때 지방 정부하고 어떻게 협력하고 지방 정부가 지방에 있는 조합들 있잖아요. 조합 이런 결사체들이에요. 결사체를 어떻게 흡수해 가지고 영입해서 잘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걸 할 때 제가 질문을 그렇게 했어요. 그거는 결사체 민주주의가 아닌가. 결사체들. 미국의 민주주의가 여러 가지 형식이 있지만 결사체, 다 이익 집단이라든가 생협이라든가 노조라든가 이런 거죠. 그러면 그런 집단들의 의사를 받아서 연방이나 이런 정부가 뭘 했을 때 그거를 우리가 그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좀 더 들어가야 된다. 다시 말해서 그 결사체들이라는 거는 정부가 왜 결사체를 좋아하고 우리나라 주민자치회를 자꾸 읍면동에 만들려고 하는가 생각해 보면 협상하기가 좋아요. 협상하기 좋다고. 대표를 뽑아서 협상하기가 좋은데 좋아요. 저는 그 결사체 민주주의가 민주주의 하나의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대의정치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그 결사체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그 주민의 의사를 즉 과연 재변하는 식으로 결사체가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지는가를 굉장히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민주주의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밝혀야 된다. 그게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인데 그렇다 치면 포커스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우리가 주민자치를 할 때 저는 두 가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 주민총회가 열리는 거. 주민이 전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권리가 부여되고 그런 행사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것이 주민총회라는 것이 거기에 의무화되지 않고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그냥 뭐 읍면동장이 뽑든지 뭐 자기들이 가서 하고 싶다는 사람이 하는 거 되잖아요. 주민총회가 반드시 뭐 1년에 최소한 2번 정도는 열려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주민이 주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민이 주도하는 그런 내용이 반드시 거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잘 노를 때 대표가 잘한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민이 주도하는 거 안 하는 거에 그 있잖아요. 실제 내용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민이 주도해서 정부에서 위탁 사업을 받아오고, 저는 위탁 사업을 받는 게 주민자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네 마을 가꾸기, 자기네 마을의 명예나 프라이드를 높이기, 이익이나 이런 거 없이도 자기네들의 마을의 어떤 정신적 가치나 문화적 가치나 이런 어떤 있잖아요. 이런 환경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이 나오며 그것이 또 대사회적인 의미나 대글로벌적인 의미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럴 때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뉴잉글랜드의 자주 말하는 거, 엘모시티에 있는 200 몇 명의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은 자기 나름대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주민회예요. 주민회를 모여서 거기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요구할 거 요구하고 그다음에 자기네 동네의 일, 그다음에 미국 정부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전 세계가 지켜야 될 어떤 가치, 환경적 이런 가치도 거기서 얘기하고 선언도 하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진짜 자치지. 그냥 우리가 뭐 정부 위탁 사업 안 해요, 그 사람들. 정부 위탁 사업 주차장 이거 불편하면 그런 거 안 해요. 그건 교육구도 있고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한다고. 그런 식의 어떤 가야 된다. 그러려다 보면은 이제 그거를 주도하는 리더가 있어야 돼, 리더십.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그걸 따라주는 팔로우십이 있어야 돼요, 팔로우십.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따라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것을 조장해 줄 수 있는 퍼실리테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퍼실리테이터라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는 누가 돼야 되냐? 그러면 사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 퍼실리테이터가 NGO가 되느냐? 뭐 네트워크가 되느냐? 아니면 뭐 저 정치적인 그 꼬붕들이 가서 하느냐를 봤을 때 우리는 그 부분이 굉장히 불분명하고 완전히 타락해 있어요. 그건 정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민자치회라는 이 결사체는 그죠? 그건 정치의 일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당의 프락치가 들어가고 거기서 어떻게 은근히 해가지고 돈 빼먹고 뭐 이런 식으로 된다면은 거기다 사업을 왜 주냐는 거예요. 그건 주민자치를 망칠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항상 주민이 회비를 내요. 주민이 회비를 내고 그죠? 자기가 갖고 있는 아무리 작은 주민회라도 시골에 가보면 그 논밭이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이득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향에 오는 사람이 주는 돈이 있고 해서 돈이 좀 있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것만 갖고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 수 있는데 그거를 더 이상을 해가지고 위탁 사업을 하면서 이익을 갖다 나눠 갖기 시작하면 저는 분명히 사단이 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일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시골에서 그 친밀감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사실 살아보니까 처음에는 잘해주고 그러니까 친밀감이 생기지만 조그만 꼬타리 하나만 생겨도 그 다음에 왼수가 되는 경우를 내가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친밀감이라는 건 굉장히 있잖아요. 프레자일하고 그것을 너무 믿지 마라. 친밀감보다는 이성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게 세 번째, 두 번째.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길어졌지만 끝까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주민자치를 한다 그러면 무슨 비전이나 목표 같은 것이 좀 확실하게 있어야 되고 그 비전이나 목표는 굉장히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 하지만 사실은 시민사회가 뭐 정치나 시민사회는 선진화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너무나 이 압축 성장하고 가서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를 할 때도 무슨 비전이 좀 고상하고 선진적인 비전이 좀 이시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회장님한테 좀 도발적인 거를 들리지 말아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노는 거 우리끼리 이거는 뭐 자족적인 거 좋아. 이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지금 엘리노 오스트림이나 이런 사람들이 선진국에서 하는 그런 그 새로운 노벨상을 받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어디서 나왔냐면 자율적인 공동체 관리에서 나왔잖아요. 자율적인 자율규제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서 추구하는 게 뭡니까? 거기서 추구하는 가치는 자기 동네 잘 먹고 살다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그냥 간단히 말해서 무슨 이게 강물이 내려오는데 이 강물이 맑은 강물이 흘러야 되고 이것을 정부가 규제하지 않고
또 프로퍼티 라이트 주지 않고도 주민들이 합심해서 이거를 잘 관리를 하면 맑은물이 지속적으로 흐르고 지하수를 우리가 같이 활용할 수가 있고 지구 온난화를 그죠? 막을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다른 생명들을 구할 수 있다. 이런 가치 속에서 하는 거 아닌가. 그렇다 보면은 우리나라 우리가 주민자치를 이렇게 자꾸 요구할 때도 그런 가치를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주민자치를 했을 때 어떤 포지티브 엑스터널리가 있고 엑스터널리티가 있고 이것이 어떻게 바로 옆에 있는 이웃 마을에는 어떤 좋은 가치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에는 어떤 좋은 의미가 있고 그리고 국가에는 어떤 좋은 것이 있고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우리를 하겠다 하는 그러한 어떤 비전, 그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놓고 어떻게 우리가 행동하겠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겠다. 그다음에 그것을 막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불복종하겠다. 이것에 대한 있잖아요. 이런 매니페스토가 좀 나와줬으면 좀 우리가 명확하게 주민자치를 위한 이런 활동에 되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역시 전영평 교수님답게 아주 치열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진짜 꼭 하셔야 될 말씀을 다 해주셨습니다.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실제 이제 제주도 사례 가지고 이제 하실 때 이게 이제 용어를 보면 어떻게 구분되냐면 공유제냐 총유제냐 뭐 이런 용어를 가지고 쓰던데 이 공유가 역사가 없으면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이 다 나눠 가지는 게 맞는데 역사적 사실이 있으니까 그걸 존중해서 차등을 두는 것 같거든요. 이제 이런 데 관해서도 우리가 연구를 좀 더 해야 된다. 좀 더 해서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과제를 하나 얻은 것 같습니다. 자유하고 평등 이게 유교 같으면 인하고 예인데 이 둘 간의 관계는 모순이 아니라 긴장 관계라고 이제 또에밍이 그 얘기를 했던 걸 보고 제가 무지하게 감동을 받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모순이 아니고 긴장 관계로 해결돼야 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되게 중요한 지적을 또 해주셨는 게 TVA 할 때 실제 주민 전체하고 했는 게 아니고 지역에 있는 결사단체들이 기여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럴 때 이제 그 결사단체하고 지역 간의 관계 문제, 이 사람들이 주민의 대의성이 있느냐, 대표성이 있느냐, 직접 민주제라면 주민들이 직접 대표성, 대의성, 주권을 가지고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뭐냐 그러는데 나는 이 문제가 그렇습니다. 이제 주민총회는 of the people이잖아요. 주민 전체가 동의하는 문제고 여기는 이제 대의제 비슷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앞으로도 주민자치에서 상당히 거론될 문제인데 스위스에서 마을 총회 하는 데 가면 마을 주민들이 한 1,500명 된다 그러면 오늘 주민총회 한다 전부 나와라 그러고 고지를 하면 몇 명 나올 것 같습니까? 저도 봤는데요. 개마인대 장이 있다가 당신 1,500명이면 몇 명 나올 것 같으냐. 그래. 아유, 어른들만 나오면 한 집 5식구 잡아가지고 300명은 나올 거 아니냐. 그랬더니만 막 웃어요. 이따 보면 알 거라고 하는데 한 30명 나왔어요. 달랑. 근데 이게 무슨 주민총회냐고 그랬는데 끝나고 난 뒤에 다른 사람한테 물었거든요. 너 주민총회 왜 안 나왔느냐 그랬더니만 나하고 오래 살아봤는데 이번에 대해서는 나는 이런 반대하는 의견인데 누가 가면 내 얘기를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 간다는 얘기 듣고 난 뒤에 나는 안 가도 되겠다. 그 이제 자연스럽게 암묵적인 대의제가 다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모르면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서 우리도 이제 제도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바이 더 피플이 주민 주도하는 건 참 이게 바이 더 피플이 엄청 중요한데 우리는 효율성을 따지다 보니까 바이 더 피플 보다가 누가 하나 해라 그냥 우리는 뒤에서 구경할게 뭐 이렇게 넘어가는 이제 이게 말하자면 귀차니즘으로 위임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런 거 주민자치위원회가 많습니다.
우리 지도부의 일갈 위임하고 빨리 밥 먹으러 갔습니다. 배고파 죽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종종 나오는데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전정평 교수님이 예리하시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퍼실리테이터 문제인데요. 이게 지금 시민운동가들은 이 퍼실리테이팅이 현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래서 능력 없는 주민들한테 그 절차를 가르쳐 줌으로 해서 그 절차를 따라서 하면 선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퍼실리테이팅인데 이거는 이제 기업 쪽에서 원래 쓰던 툴입니다. 이걸 이제 가지고 쓰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퍼실리테이팅 이전의 문제인데요. 그 제일 처음에 제가 할 때 했습니다. 이제 대학을 갖다 놓고 대학이라는 말을 갖다 놓고 원래는 친민입니다. 그 친민은 친애한다는 친민이라는 거를 주자가 신, 작신, 새롭게 바꾼다는 말로 바꿔가지고 신민으로 바꿨는데 주자는 퍼실리테이팅 해서라도 사람을 바꿔야 일이 된다는 얘기고 그 이제 왕阳명 쪽은 그게 아니라 현재 있는 사람 하자는 대로 하다가 보면 저절로 바뀔 텐데 시간만 좀 더 걸릴 텐데 뭐 그리 급해. 그러니까 친민을 하면 된다. 이래서 이제 주자하고 정반대를 했는데 여기에 관해서 주민자치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인가라는 이제 그것들을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늘 생각하다 보니까 퍼실리테이팅 하던 사람들이 한 10년 전에는 저희들 제 사무실에 뻔질나게 왔는데 어느 때부터는 한 명도 오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실제 제가 가지고 있는 철학은 아마 왕阳명하고 좀 비슷한가 봐요. 뭐 주자하고는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 이렇습니다. 개별성하고 이제 친밀성하고 공공성이거든요. 공공성 이 관계인데 근데 미국 드라마들을 옛날에 보면서 전 생각했던 게 이렇게 보면 되게 유능한 사람인데 부인이 병 걸리니까 그만 사표를 내버리고 공직을 걷어차버리고 부인 간호하는 대로 돌아가더라고요. 순간 야, 저 정도 능력 있는 사람이 그 병 고치는 거는 그냥 의사한테 맡겨놓고 저기 국가 좀 기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 생각을 저도 들었는데 지금 가만 더 갈수록 생각해 보면 유능이 해결해 주는 문제 한계가 있어요. 이제 그 유능 아니고 인간적인 감동이 정서적으로 해결하는 문제가 또 있거든요. 그 양자 관계가 이제는 어느 게 우위다라는 걸 저도 쉽게 얘기 못할 정도로 이제 많이 좀 누그러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저도 주지주의를 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주민자치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정말 온 세상을 다 뒤져가지고 두드려가지고 다시 맞춰야 주민자치 제도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 큽니다. 이제까지 나온 토론에 관해서 우리 정광호 교수님. 제가 잠깐 2분만 네. 쓰겠습니다. 제 2분만 쓸게요. 전현평 교수님과 똑같이 현장에 들어갔는데 의견이 저하고 틀려요. 그래서 이 교환을 좀 해야 되겠다. 아까 말한 그 제주도 금왕리 가가지고 그분들 돈도 1년에 1,000만 원씩 나눠가는 것은 주민자치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주민자치를 단일화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격이 산업에 따라 다 틀려요. 그쪽은 경제 이익형 주민자치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냐면 장자리라고 충청도에 어촌에 갔는데 그 어촌은 그 남한테 임대를 어장을 주다가 자기네끼리 해갖고 돈 1,000만 원씩 1년에 받아요. 이거는 공동생산형 주민자치입니다. 그 다음에 그 남원에 이밤리 마을 갔는데 거기는 1,000만 원, 1,500만 원 1년에 받아서 3만 원씩 150가구에 배당합니다. 남은 돈은 축적을 하고 이건 생활공동체예요. 이렇게 주민자치의 성격을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 다만 정 교수님이 반대하는 거는 배타성에 대한 문제가 강하다는 거예요. 조합같이 운영하니까. 이거는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새로운 귀촌자가 들어와요. 자기네는 100여 년 동안 잘 먹고 잘 사는데 새로운 귀촌인들이 내려오게 되니까 현찰을 수십억을 쌓아두고 있는데 이 사람들까지 똑같은 혜택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기부금을 내야 돼. 거기에 대한 n분의 1로 나눠서 남아있는 돈을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고민해요. 저 사람을 받아줘야 되냐? 우리 저 주민으로 말아야 되냐? 이제 이런 고민을 지금 이밤니다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어요. 그거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새로 신입들이 들어갔을 때, 귀촌인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은 스스로 마을 내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경제적 공동체까지 아주 합리적으로 이뤄가고 정부에서 주는 돈도 안 받아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정치인들이 가서 그 사람들한테 고개 숙여요. 도지사고 시장이고, 이거 뭘로 당당한 주민자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민자치를 유형별로 나눠달라는 겁니다. 이거를 잘못됐다. 이거 주민자치 안에 안 들어간다가 아니다. 그건 이익공유형, 그 다음에 또 공동생산형, 그 산업 형태에 따라 다 틀려요. 생활공동체형,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제 실사례 조사를 통해서 잘 되는 데도 지금 많아요. 우리가 이제 새롭게 만든 지금 정부에서 만든 주민자치 이거 가지고 그걸 기준을 가지고 들어가서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입니다. 예, 실제 제주도의 리회, 거기서는 뭐 현재 명칭은 새마을회, 번영회 뭐 이름은 다양합니다만은 공통적으로 향락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한국의 옛날 전통적인 주민자치가 현재까지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되게 바람직한 제도인데 제주도 지사는 인정 안 합니다. 옛날에 물으니까 가장 골치 아픈 존재라는 거예요. 내 말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이제 동장은 내 말 잘 듣는데 저 리회 회장은 내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말 잘 듣고 안 듣고로 판단을 하는 그 정치인들을 제가 나무라지도 못하겠습니다. 이제 당선이 먼저니까 뭐 그러는 것 같은데 이런 데서 행정이 보는 주민자치의 시각이 얼마나 왜곡됐는가 하고 정치인들이 보는 주민자치의 시각이 얼마나 왜곡됐냐는 건데 우리는 학계까지도 그 오염이 다 돼 있어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각이지 밑에서 수평으로 보면서 보는 시각은 약하더라. 근데 그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차별 대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담양 사례를 내가 연구를 담양 군수님에서 했거든요. 자, 그리고 예,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질문 좀 조금만 더 하죠. 조금만 더 하십시오. 예, 뭐 조금 더 하시죠. 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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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질문 홍영득 교수님. 네. 예, 저는 뭐 질문보다도 제가 오늘 사실 핑계는 다른 일정 때문에 정말 오고 싶었는데 올 수 없는 상황인데 일찍 맞춰서 이렇게 그 마지막 세션에 왔습니다. 근데 오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주민자치론을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정말 부족한 부분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스스로 하면서 이런 자리에서 제가 많이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했는데 제가 정말 아주 많이 배웠습니다. 이번 그 세션에 와가지고. 근데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뭐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식사도 주신다고 하니까 이제 밥값도 할 겸 해서 한 말씀 그냥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우리 주민자치 얘기를 오늘 뭐 사실 뭐 공통 뭐 하셨던 말씀인데 저도 어떤 가지고 있던 생각은 우리가 오류가 세 가지, 1종 오류, 2종 오류, 3종 오류로 구분을 하잖아요. 그래서 1종 오류는 참을 기각을 할 경우에 가설을 우리가 1종 오류라고 그러고 거짓을 채택을 하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2종 오류라고 그러는데 3종 오류는 문제 정의 자체를 잘못하고 시작을 하는 거는 우리가 이게 또 다른 말로 이게 메타 오류라고 그러잖아요. 주민자치가 지금 뭐 얘기를 하는 거는 뭐 가끔 이제 시작도 우리는 하지 못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우리 아까 그 회장님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우리 민족의 전통이 있는데도 무시를 한다는 거는 사실은 시작도 하지 못했다는 얘기하고 사실 같은 맥락이고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가 그러면 뭐 30년 되고 50년 된다 해가지고 앞으로 더 나아질 거냐. 그 굉장히 어떤 부정적인 거는 제대로 시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언제쯤 되면 천천히 나아갈 거냐는 기대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보는 주민자치는 저는 뭐 선생님들 많이 공통된 말씀을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주민들이 하던 대로 내버려 두는 거라고 그게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위적, 뭐 아까 말씀하셨던 관치도 그러고 인위적인 것도 그러고 자기라는 것도 사실은 그런 맥락이잖아요. 근데 주민들이 그 오랫동안 해오던 어떤 그게 있는데 그거를 꼭 어떤 그런 획일적으로 지단하고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똑같이 시행을 하려 하다 보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영국의 사례나 스위스의 사례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30초만 하겠습니다. 많이 나라들 보면 아까 우리 박경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전통이잖아요. 전통을 살려주는 건데 영국 같은 경우는 교구에서 하던 거를 그대로 살려주는 거고 예전에 토니 블레어가 강력화하면서 오히려 역으로 주민자치를 굉장히 강화했던 어떤 그런 사례를 보면 강력화한다고 해서 주민자치가 어떤 한계를 보여주는 것은 안 되는 거거든요. 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교훈을 삼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스위스 같은 경우 합스부르크가의 어떤 그런 지배나 또 그 전통적인 어떤 그런 공동체의 이 자율성의 어떤 그 전통을 그대로 살려서 오늘까지 유지해 오는 거가 그 나라의 어떤 그런 자치라고 보는데 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정말 제발 그대로 나왔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인위적으로 해 뭐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이런 기준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던 대로 100명이 주민자치의 단위가 되면 100명으로서 유지해 주는 거고 1000명이 잘 유지를 하면 10,000명이 주민자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자치라고 생각하지 꼭 뭐 기준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시작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뭐 오늘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다른 분, 예, 말씀, 웬만하면 좀 시간 걸리다 말씀 좀 주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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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말씀 주십시오. 정은열 교수님 꼭 하셔야 됩니다. 아닙니다. 참, 이제 앞에서 우리 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생각이 다르고, 또 우리가 1000명이니 1500명이니 하는 그건 아까 우리 홍영덕 이야기 교수처럼 지역에 따라서 달리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리 단위, 시골의 단위에는 면 단위에는 리가 아니에요. 면 단위에서 나타난 문제들이 리로 해버려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동질성이라든지 이런 자율성이라든지. 우리 시골에 보면 리가 되려고 하면 행정적으로 리가 되려고 하면 보통 3개에서 4개 뭐 이렇거든. 그걸 모아놓으면 동질성 있어요? 없습니다. 자율성 안 됩니다. 그래서 자연마을부락으로 할 수 있는 게 자율성이 되고 동질성이 되는 거지. 그것이 면 단위로 하나, 시골의 단위는 면 단위로 하나, 리 단위로 하나 똑같은 문제가 나타나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일단 제시하다 보니까 통리 단위회가 1000명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요. 그리고 내가 외국 같은 경우도 위탁사업 많이 해요. 대부분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주민들이 필요한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주민들이 필요한 걸 연방정부나 주정부나 그래서 독일, 호주라든지 몇 군데 갔다 왔고 일본도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그 위탁사업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주민들이 필요한 거는 합니다. 돈을 받아가 해요. 그게 무조건 나쁘다 하는 건 아니고 그런 부분도 있고 프로그램 있잖아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옛날에는 지역에 영향을 미쳐가 문제가 생긴다 하죠.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때문에 문제보다도 요새 새마을 금고라든지 이런 데서 돈 주고 해도 그 사람 많아요. 또 그리고 구청에서 하는 대구 같은 경우 구청에도 제가 보니까 복지관을 계속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야. 새로. 이거 중구청이 같은 경우 한 3,000명 들어올 수 있는데 사람이 10,000명 가까이가 원한다는 게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 그래서 한 개 복지관을 최소한 3,000명은 빨리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실제로 그리고 주민자치 우리가 계속 주민 관점 하지만은 주민들은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지방자치 민선 지금 30년 평가하잖아요. 평가하고 있는데 설문조사해보면 기초의회라든지 이거 한 60몇 프로가 필요 없다 하거든요. 필요하다 하는 사람 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한 20몇 프로는 필요하다 하고 다 필요 없다 하거든.
그만큼 그런데 과연 주민자치 우리 마을에 주민자치회가 필요하겠나 이를 물어보세요. 10%도 잘 안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로 주민들이 정말 관심이 있게 주민자치회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건 물론 우리가 잘못이겠죠. 뭐 그런데 실제로 물어보면 그렇다 이런 얘기죠. 설문조사 해보면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 우리가 좀 앞에서 뭐 참 적극적으로 해주신 분들이 뭐 그런 걸 통해서 조금씩 발전은 안 되겠습니까만은 일률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예. 또 다른 분 말씀하실 분 있으면 예. 박사님 하실 말씀 없어요? 예. 그러면 이제 교수님 하실 말씀 아니 예. 그 선언문 낭독하기 전에 제가 이제 그 최근열 교수님 말씀드린 데 실제 주민자치를 잘 되려 그러면 가만 내버려 두면 됩니다. 저가 알아서 하는 게 주민자치거든요. 그런데 일제는 읍면을 만들 때 통치기구로 만들었습니다. 자연부락을 서너 개, 많으면 5개를 강제로 묶어버리니까 이게 통치하기는 편해요. 밑에 바텀업이 안 되게 만들었습니다. 일본 놈들이 연구할 때 잘했습니다. 그거 아주 효율적으로 했던 겁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일본 놈들이 바텀업이 안 되게 설계했는 거기에다가 바텀업 기구를 도입하려는 대한민국이 어리석거든요. 이제 이런 오류들은 우리가 이제 좀 바로 잡아야 될 때가 되지 않은가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마을이나 바르게 살기나 이런 단체들을 법정단체로 만들어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뭉치는데 전부 장애위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좀 더 이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제대로 하려 그러면 그런 단체 법들까지도 우리가 다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다. 흩어져 있는 거를 또 다시 묶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정광호 교수님께 마지막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뭐 주민자치가 쉽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왜 이걸 해야 되느냐? 다들 뭐 직장도 바쁘고 제 제자들도 왔다 얼굴 보고 또 다른 미팅도 다 도망가고 뭐 여기 있는 사람들도 뭐 선거한다고 오고 뭐 다 비즈니스 한다고 오는데 이게 뭐 의미 있는 학술대회인지 뭔지 회장님 죄송합니다. 네, 저 넋두리를 막 펴갖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뭐 꽉 짜여져 가지고 무지 바빠요. 무지 바쁘거나 안 그러면 이제 평가를 많이 하니까 뭐 교수들은 강의에다가 뭐 월급이 적으니까 프로젝트 뛰러 다니고 자문비 받으러 다니고 비즈니스 해야 되니까 돈 따로 좀 사이드 수입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뭐 직장인들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빠 죽겠는데 무슨 뭐 지금 지역 단위의 주민 자치냐. 저도 저희 아파트 단지에 그 반창인가 뭐 이런 거 한대요. 그래갖고 안 가면 벌금을 뭐 5,000원씩 받고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시간 나는 사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이게 현실적인 조건이에요. 이게 정치든 자치든 시간하고 돈이 있어야 되는데 지식도 좀 필요하지만은 그럼 왜 그러면 주민자치가 필요하냐 이 와중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럼 누가 해먹느냐 문제거든요. 이제 이 굉장히 전략과 집중력을 가지고 여기가 돈이 되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이제 이 빈 공간에 틈새 시장을 갖고 와서 이제 다 해먹는데 뭐 크게는 이제 대통령 해먹고 밑에 이제 여당 야당 해먹고 국회의원 그다음 시도지사 해먹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해먹다 보면 이 주민자치는 자기 그 정치적 목적에 따라 다 해먹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제 저도 몰랐는데 바쁘다 보니까 이 주민자치 공간이 마지막 살아있는 마지막 그 민주주의 공간인데 이것까지 이제 지들이 다 해먹고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먹는단 말이죠. 뭐 우리네 바쁘다 월급 생활 하다 보면 나중에 내가 돌아갈 자치 공간도 없고 이러다 보면 이제 야, 뭐 어쩌다 일이 됐지. 뭐 나도 줄 서서 어디 가야 되겠네. 뭐 내 나름대로 자율성을 가지고 뭐 내 나름대로 뭐 할 수 있는 자치 공간은 없네.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우리 전상희 회장님 그걸 좀 길게 내다보고 조금 이제 뭐 그런 선각자적인 의식을 갖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다 바빠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그나마 이제 학회 조금 같은 분야 학회에 있는 사람들 좀 와가지고 인발받아서 좀 하고 지방자치학회부터 해가지고 행정학회도 뭐 최근에 올해 좀 이게 행정하고 접목이 되니까 저도 좀 들여다보면서 많이 좀 배우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민주주의의 마지막 공간 보류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제 이런 목적의식을 갖고 해줘야 됩니다. 저희도 시권
뭐 직장 생활 하다가 은퇴해가지고 이제 자기 아파트든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가지고 그때 이제 쉬면서 하는데 그 고향이 자취 공간에 이제 편하게 돼 있으면 되는데 이미 누군가가 와가지고 다 짜여진 상태에서 그 있는 필요한 자취 공간 다 해먹고 내 의견 목소리 낼 때는 없고 아까처럼 자취 공간의 그 기존의 그 조합이라든지 이미 다 안에 그 권력 구조가 다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지방자치고 뭐 동네 뭐 자치구간에 뭐 여러 가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치 공간이 좀 다양하게 이제 생기차게 살아 있고 누가 외진이든 고향 사람이 돌아오면은 뭐 조금 편하게 뭐 이것저것 좀 맞이해주고 같이 어려운 문제 포용해주는 그런 게 있으면 좋죠. 다 거기를 돌아가고 싶어 하니까 마지막은 대통령도 끝나면 자기 마을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아크로비스타 돌아가는데 윤통 다 싫어하면 뭐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자치가 지금 없겠지만 미국 아파트 단지는 그러니까 이런 게 마지막 필요해요. 결국 이게 이제 마지막 민주주의 세포 조직인데 이게 이제 필요하죠. 그러니까 결국 아까 결사체가 그러니까 누가 퍼실리티 누가 주도 이게 처음에 주민자치가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 조직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나쁜 조직이 될 수도 있고 중간 조직이 좋은 조직이 될 수도 있는데 다양한 그 결사체 조그마한 조직들 많이 나와가지고 움직이다 보면은 자기 인터레스트 따라 움직이든 이념에 따라 움직이든 뭐 또 자기가 피해 당해가지고 울분에 차서 움직이든 여러 가지 동기가 있겠지만은 이런 게 아까 주민자치단체에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그 주민자치가 이제 조금 실험이 되고 움직이면 좋은데 그게 우리 지금 구조적으로 양당 구조의 탑다운 방식으로 하니까 그게 질식될 정도이고 아까 5극 뭐 3특 해가지고 이미 위에 뭐 전체 지방자치 관련된 법률들은 뭐 탑다운 방식 내려가지고 주민자치 관심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조금 이런 부분도 저희 고민을 하고 해봐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 학술적으로도 결국 행정이나 정책은 아까 말단 주민한테 미치는 영향을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 이제 익스페리먼트든 뭐 비교 연구든 여러 가지 연구를 그거 가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존 문헌 연구만 갖고는 메타 분석만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희 학자들도 결국 현장에 가서 들여다 봐야 돼요. 그 현장에서 뭐 서비스 전달하는 일선 공무만 체크할 게 아니고 상호작용을 하니까. 그래서 아마 이걸 조금 그런 의미에서 주민자치의 그 공간의 의미를 조금 엄청 바쁘잖아. 지금 반부로 가야 6시 반 다 되는데 지금 미안합니다. 지금 떠들고 있어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예. 하여튼 뭐 너무 넋두리하게 했는데 오늘 하여튼 바쁘신 데를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딱 5분만 이거 매니페스토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 회장님 죄송합니다. 너무 또 피곤해. 네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매니페스토 할게요. 예, 예.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이고 장장 긴 시간 동안 밑도 끝도 없는 토론에 고생하셨습니다. 예. 5분만 앉아 있으면 다 읽으니까. 예. 매니페스토 저희 이제 한국행정학회하고 주민자치학회가 공동으로 이제 선언서 읽고 밥 먹으러 갑시다. 배고프니까 우리 순서대로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전상희 회장님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천천히. 예. 새 정부에 요청하는 주민자치 제안.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주민자치권 확대를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풀뿌리 민주주의의 강화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천명하였습니다. 지역사회는 초고령화, 지방 소멸, 돌봄 수요 급증 등 사회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역량 있는 베이비 부모의 세대 은퇴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주민자치는 단순한 제도 개선 차원을 넘어 풀뿌리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한국 사회의 존재 양식으로서 당당한 인격과 소양을 갖춘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주민자치 어젠다를 다음과 같이 이재명 정부에 제안합니다. 첫째, 읍면동 중심의 현행 주민자치제도 혁파입니다. 현재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회는 평균 15,000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주민 간 친밀성과 공동체성을 살리기에 지나치게 광범위합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주민자치회는 통리 단위로 재편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주민의 친밀성, 마을의 공동성, 자치의 공공성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습니다. 둘째, 주민 주도형 자치 프로그램의 설계와 운영입니다. 현행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정부 주도적이고 형식적이며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주민과 협력하여 주민의 창발성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자치 프로그램을 공동 설계 운영해야 합니다.
주민자치는 행정의 단순한 전달 체계가 아니라 주민의 자발성, 주민의 자주성, 주민의 자율성이 배양되는 생활정치의 장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특히 돌봄, 사회안전망 확충, 세대 간 교류와 소통, 마을 경제의 그 활성화, 환경, 안전, 관리 등에 있어서 주민 생활과 직결된 여러 현안들이 자치 프로그램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지역마다 다른 인구 구조와 생활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설계를 통해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행복한 자치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제도의 재설계를 요청합니다. 셋째, 주민 활력을 통한 지역 문제 해결 노력 강화, 초고령화, 지방소멸, 돌봄 등 대한민국이 당면한 시대적 과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정책적 노력에 주민 창발적 활력과 역량을 더할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봅니다. 주민 가까이에서 이루어지는 통리 단위의 주민자치는 주민의 공동 생산적 참여와 지역사회의 집합적 혁신 노력을 촉진시켜 작금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 해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돌봄, 안전, 문화, 마을사업 등으로 확대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동네 예산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넷째, 좋은 거버넌스 확립. 좋은 거버넌스란 정부, 주민, 조직, 자발적 집단이 공동체 발전의 목표와 책임을 공유하며 수평적, 수기적, 개방적 참여 연결망이 작동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현재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에 따른 획일적 하향식 운영은 오히려 주민의 창발성과 정체성을 억압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시민단체의 직접 개입을 최소화하고 통리단의 자율적 주민자치회가 구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민이 스스로 연대하고 정부 실패와 시장의 한계를 보완하며 공동체적 공공선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주민자치는 단순한 제도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심화를 좌우하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새 정부가 주민의 힘을 제약하는 구태를 벗어나 주민에 의한 자치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아이들과 청년들이 주민자치 활동을 보며 자라면 참여와 책임이 민주 시민성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지역과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을 높이는 자산이 됩니다. 우리의 주민자치 전통을 발굴 개성하고 이를 선준 민주주의 시대 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주민 주도적 자치 활동을 진정성 있게 추진할 것을 요청합니다. 2025년 9월 19일 한국행정학회 한국주민자치학회.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